또 다른 역사적 교훈을 말해보려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젊음을 유지하려고 금을 마시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멍청한 짓이다. 금에는 독성이 있다. 프랑스 국왕 앙리 2세의 정부였던 디안 드 푸아티에가 금 중독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그녀는 앙리 2세보다 20살이나 더 많았지만 사랑스러웠다고 한다. 하지만 금을 마시기보다 햇빛을 피하고 금연을 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 요즘 사람들은 금을 마시지는 않는다. 대신 보톡스를 맞기는 하지만 말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젊어지려는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금을 갖기를 원하다가 자야하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디안 드 푸아티에의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투자 자산으로 금의 인기는 기복이 심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금에 대한 인기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2010년에도 그랬다. 언론은 연일 상승하는 금값을 보도하고 사람들은 금을 최고의 투자 상품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금 투자를 기피할 충분한 이유가 생긴다. 금은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다. 다른 투자 상품과 차이가 없다. 금이라고 해서 절대 손실이 나지 않는 특별한 상품이 아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생각도 미신이다. 금도 다른 자산군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 금에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성향은 고대 역사나 골드러시 때 사람들이 재산을 불리고 잃는 모습을 담은 서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생겼을 수 있다. 혹은 지금은 사라진 금본위제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금본위제, 화폐 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 관계를 유지하는 본위제도 가 폐지된 후 금은 주로 장신구와 산업 용도로 활용되었다. 금값의 경향. 그러나 금은 안전한 투자 자산일까? 만약 안전하지 않다면 최소한 주식에 견줄 만한 투자 자산일까? 주식 및 채권과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모닝스타, 구글 파이낸스, 야후 파이낸스 등 수많은 곳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무료로 구해 비교해볼 수 있다. 그리고 수익률을 비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1971년에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하면서 금본위제도 무너졌다. 그러나 전 세계가 금본위제에서 벗어나는 과도기간인 1973년 말까지 금거래는 자유화되지 않았다. 이후 1973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세계 증시는 총 2229%, 연 9.1% 올랐다. S&P 500의 수익률은 이보다 높아 총 3,552%, 연 10.5% 상승했다. 또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가격도 총 1,642%, 연간 8.2% 상승이란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다. 놀랍게도 금의 수익률은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한 국채 수익률보다 낮았다. 같은 기간 금의 수익률은 총 983%, 연 6.8%에 그쳤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수익률을 비교해보자. 같은 기간 1만 달러를 S&P 500에 투자했다면 36만 5,200달러가 됐다. 같은 금액을 금에 투자했다면 25만 6,900달러가 됐다. 결론적으로 금의 장기 수익률은 아주 대단히 높지는 않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다. 금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급등과 급락에 취약하다. 1973년 이후 금값이 급등한 시기가 6번 있었다. 중간에 작은 규모로 상승하기도 했지만 급등한 경우만 포함한 것이다. 금의 급등 기간은 보통 4개월에서 22개월 동안 유지됐다. 평균은 약 11개월로 전체 기간의 15%를 차지한다. 이는 상승할 때가 하락할 때보다 많은 주식이나 채권, 심지어 부동산보다 못한 수치다. 6번의 짧은 급등기를 빼면 금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67.5%, 연 마이너스 3.6%에 불과하다. 형편없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1982년에 금 투자를 시작했다면 그는 1982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23년 동안 손실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처럼 오랫동안 손실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가? 금 투자로 돈을 벌려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매매 타이밍을 잡거나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손실을 견뎌야 한다. 금값은 장기간 횡보하거나 하락하다가 갑자기 급등하고 다시 떨어진다. 따라서 금에 투자하는 게 어떤지 묻기보다 자신이 얼마나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낼 수 있는지를 물어라.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은 어떤가? 1990년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기술주를 쓸어 담았다가 2000년 3월에 매도했는가? 2001년에 주식을 처분했다가 2003년 3월에 다시 사서 2007년까지 보유했는가? 2007년 1월 급등 전 원유 등 상품에 투자했다가 2008년 7월에 이익을 실현했는가? 2008년 가을에는 신흥시장 주식에 그리고 2009년 초에 선진국 주식에 투자했는가? 2008년 4월에는 유로를 팔고 달러를 사고
2009년 3월에는 달러를 팔고 유로를 샀는가? 이러한 매매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도 금값이 고점일 때 팔고 다음 호황에 맞춰 다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체 기간 중 15% 정도에 불과한 금값이 급등기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분명 다른 어떤 자산의 투자 시기도 적절히 잡아낼 수 있을 테니 굳이 나의 조언이 필요 없을 것이다.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놀랍게도 증시나 채권 혹은 돼지고기나 통화에 매매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이유로 금에 투자하며 만족해한다. 그들에게 나는 금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높은 변동성을 지닌 상품일 뿐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금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 여러분이 매매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실제로 그럴 수 있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금 투자로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충족시키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몇 년 동안 꾸준하게 가격이 하락하는 자산을 끌어안고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무엇보다 금값이 급등한 2009년에도 수익률은 주식보다 못했다. 2009년에 금값은 24.8% 상승했지만 S&P 500은 26.5%, 세계 증시는 30%가 각각 상승했다. 7. 목걸이나 귀걸이 혹은 전기 배선 용도로 금을 사는 건 자유다. 그러나 자산 증식을 위해서라면 매매 타이밍의 규제가 아닌 이상 금 투자 매력은 낮다.